대해서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가역 반응과 가역 반응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중에서 가역 반응만 봅니다. 자, 여기 동적 평형의 정의. 자, 가역 반응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정반응과 역반응이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반응물과 세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양의 변화가 없는데 원자, 분자의 세계에서는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그 예시로 나오는 게 있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예시입니다. 자, 밀폐된 용기. 자, 밀폐된 용기로 해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그냥 물을 담아두면은 물과 수증기가 동적 평형을 이룬다. 왜? 증발이 일어나니까. 증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고, 이쪽은 뭐요? 응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적겠습니다. 요거 밑에 거랑 잘못 보여가지고. 자, 요렇게 가면은 증발이죠. 요렇게 가면은 응축입니다. 용어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용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놓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용해입니다. 용해. 용인데 용. 여기는 석출이라고 뭐가 고체가 석출된다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석출이 맞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수용액에서 고체가 나오는 걸 우리가 석출된다고 하죠. 그거 그냥 석출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탕과 물, 설탕물이 동적 평형을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사이의 동적 평형 실험. 자, 요 실험이 이제 요렇게 이제 진한 색의 투명한 밀폐용기에 젓갈색 이산화질소를 담아두고 색변화 관찰한다. 투명한 밀폐용기에 무색의 사산화이질소. 그러니까 요 반응은 두 개의 NO2 분자가 N2O4로 바뀌는 현상인데, 자, 이게 온도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NO2는 젓갈색, 얘는 무색. 그러니까 온도가 바뀜에 따라서 무색으로 됐다가 젓갈색으로 됐다가. 자, 요거를 볼 수 있는 실험은 유튜브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채널에서 바로 실험이라는 재생 목록 보면은 옛날에 2012년에 교생할 때 찍어놓은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영상이 두 개인데 이론 설명하는 영상과 실제 실험하는 영상 두 개 있으니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결과는 저기 나오는데 그냥 보면 되고. 자, 이 동적 평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평형, 용해평형, 이거를 다 합쳐서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합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상평형은 상이 평형을 이룬다. 상 뭐냐면은 고체, 액체, 기체, 이거를 우리가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서로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제로는 뭐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 동적평형 예시의 첫 번째 거죠. 물을 담아두면 수증기가 동적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그래프인데, 우리가 초반에는 이제 여기가 밀폐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제 액체가 계속 증발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이쪽이 녹색으로 칠하는 이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기체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체가 많아지면은 이제 그러니까 증발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뭐야? 이제 기체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기체들끼리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다시 기체들끼리 서로
이제 충돌하니까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경우가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잃어가지고 다시 액체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걸 우리가 응축이라고 하는데, 자, 이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증발 속도가 엄청나게 커. 그래서 증발만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서 양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야? 액체는 점점 줄어들고, 기체는 점점 늘어납니다. 자, 일정 시간이 지났다. 자, 여기를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기억, 여기가 니은, 여기가 디귿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니은에서도 증발 속도가 아직도 커. 그럼 뭐야? 액체는 계속 줄어들고 기체는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같아지는 디귿 지점에서는 액체의 양이 그대로, 기체의 양도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화살표를 보면은 아주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양이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속도가 같을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돌아오면은 왜 중요하냐? 증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와 표면 넓이,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증발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됩니다. 자, 표면 넓이가 넓을수록 잘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는 이 표면의 넓이를 신경을 안 씁니다. 여기가 이제 둥근 플라스크라서 초반에 여기 넓이랑 여기랑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냥 그 차이를 무시합니다. 그 차이를 무시하고 우리는 온도만 보기 때문에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 그렇다면은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도 나오죠. 일정한 온도에서 나오죠. 일정한 온도에서. 어차피 우리 시험 문제는 전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축 속도. 응축 속도는 증기의 양만 보면 됩니다. 증기의 양이 점점 늘어날수록 이제 서로 충돌해서 에너지를 잃고 액체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증기량이 많아질수록 이제 뭐야? 점점 더 응축이 되는 게 양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증기량이 클수록 응축 속도도 커진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동적 평형 상태가 되면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집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온도가 다른 두 개의 플라스크에서 증발이 잘 되는 건 우리가 이미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은 게 증발이 잘 되는 건 되는데, 응축이 누가 빠른가 평형 상태에서 요거를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는 이제 기체가 액체가 되려면 온도가 낮아야 되니까 온도가 낮은 플라스크에서 응축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문제의 힌트는 동적 평형 상태인 거죠. 동적 평형 상태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응축 속도도 역시 빠릅니다. 그거를 잘 안 헷갈리면은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3번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물질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음과 물, 그리고 요거도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아이오딘입니다. 자, 아이오딘 고체는 흑자색, 자색이 일단 보라색인데 좀 진한 보라색의 구슬이고, 얘는 가만 놔두면 승화가 잘 일어납니다. 승화가 일어나서 보라색 기체로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거도 평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용해 평형. 용해라는 거는 하나의
용질이 용내에 녹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평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고체 용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명이 용질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란 것처럼 보일 때를 동적평형 상태라고 그러고 동적평형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용해평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직 불포화 용액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불포화 용액 그럴 때는 아직 용해가 더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포화 용액은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자, 소금 불포화 용액, 설탕 불포화 용액을 배울 때 불포화 용액은 더 녹일 수 있어. 용질을 더 넣으면 더 녹을 수 있으니까 아직 덜 녹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형이 일어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포화가 되고 더 포화보다 더 넣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포화가 되고 남은 것들이죠. 남은 것들에서 이제 뭐야? 평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화용액에서 용해평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기체가 액체에 녹아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평형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를 마실 때 병에다가 조금 마시고 요 정도 남겨놓고 뚜껑을 닫았는데 분명히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없어야 되는데 다시 뚜껑을 열면은 픽 하고 빠져나가는 이산화탄소가 느껴지죠. 그게 뭐야? 냉장고에 있는 동안에도 이게 아주 조금씩 용해평형이 일어나가지고 CO2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는 뜯으면 빨리 마셔야 됩니다. 요거는 별로 볼 필요 없고 자 이제 동적평형에서 우리를 다 힘들게 만드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물에 대해서 배울 때, 자, 그냥 물에 대해서 배운 게 아니라 산과 연기에 대해서 배울 때 HCl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니까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되니까 여기에는 OH-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까지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OH-를 우리가 계산을 안 해줬죠. 근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나 통합과학에서 중화반응 배울 때 OH-를 신경 안 썼습니다. HCl에 들어있는. 근데 실제로는 물이 자동적으로 이온화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적혀 있습니다. 물은 대부분 분자로 존재하지만 매우 적은 양의 물이 이온화하여 동적평형을 이룬다. 해서 우리가 물을 생각하면은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얘는 양성자로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에 붙어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 옥소늄 이온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만들어지려면은 물이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밑에 거는 루이스 구조식으로 설명해주는 그림이라서 위에 거랑 똑같은데 한 번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번입니다. 자,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KW라는 값이 나오는데 화투 가면은 산의 이온화 상수, 염기의 이온화 상수 이런 것도 배웁니다. 일단은 요거는 물이기 때문에 W 워터를 썼습니다.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 생성된 얘와 얘의 몰농도 곱을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한다. 그래서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물의 자동화 이온 반응은 가역 반응으로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중요합니다. 얘랑 얘는 일정한 값을 가진다. 따라서 이거의 곱인 물의 이온화 상수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 값이 얼마냐면은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25도씨에서 KW의 값은 요거다. KW는 이거 곱하기 이거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인데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자, 중성에서
얘랑 얘가 같아서 제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중성인 거죠. 하나라도 많으면은 산성, H3O 플러스가 하나라도 많으면 삼성, OH가 많으면은 염기성. 이렇게 배웠으니까 둘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결국 각각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겁니다. 둘의 양이 같다는, 둘의 농도가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산염기에 대해서 배울 때 중성의 pH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이제 pH. 자, 중성의 pH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외웠어. pH는 7. 자, 그 7이 무조건 7이 아니고 25도씨에서만 7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지금 이 밑에 나오는데, 자, pH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H3O 플러스는 용액의 액성을 설명하기 유용하지만 그 값이 매우 작아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10의 누승, 10의 뭐 2승, 10의 3승도 겨우겨우 쓰는 판국에 10의 마이너스 7승이랍니다. 그래서 쓰기 힘드니까 이제 이거를 덴마크의 화학자 세렌센이 수소이온 농도지수라는 pH를 만들었고,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제 로그 배웠습니다. pH, H의 P 값을 구하라는 거고, 이거는 H3O 플러스 상용 로그 값에 음의 부호를 붙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참고로 이 H3O 플러스는 어디 가든 H 플러스랑 같은 말입니다. 어딜 가든. 자, 그래서 요렇게 계산한 게 우리가 pH, P는 소문자입니다. 자,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 1.0은 무시하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계산하면 7 나오는 겁니다. 해서 중성의 pH가 7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산성으로 갑시다. 산성으로 가보면은 산성이면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은 얘는 2승. 요렇게 되면 빨간 거 두 개. 그러면은 얘들은 산성 용액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해주면은 pH는 2가 나오는 거죠. pH가 우리가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염기성 한번 가봅시다. 1.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12니까 12. pH가 12라는 건 염기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건데 얘가 클수록 pH가 작고 이거 작을수록 pH가 크다. 왜냐면은 음의 부호를 붙였기 때문입니다. 자, 요거 조금 자주 페이크로도 나오고 그냥으로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몰농도가 100배이면은 pH가 이만큼 작다.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됩니다. 요거 두 개. 자, pH가 5 차이 나죠? 얘네들의 차이는 10에 5승만큼 차이 납니다. 요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럼 pH만 있는가? 아닙니다. 자, POH라는 것도 있고 이거는 똑같이 붙인 것이다. 그래서 POH는 마이너스 로그에 이걸 붙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거, 자, pH 더하기 POH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요렇게니까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로그에 H3O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의 합은 항상 14가 나와야 된다. 어디서? 25도씨에서. 우리는 25도씨를 벗어나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14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좀 어렵게 해가지고 뭐 0도씨에서 KW의 값, 50도씨에서 KW의 값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좀 논리를 사용해서 풀 수 있도록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발열인지 흡열인지 원래는 화투에서 뭐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는 발열 반응이다,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그냥 그거 몰라도 논리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죽어라 계산했던 게 이거 뒤에 나오네. 여기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4번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과학 돋보기. 깨끗한 빗물의 pH와 산성비의 pH. 산성비의 정의 자체가 pH 5.6 이하의 B입니다. 자, 왜 5.6인가? 공기 중에는 CO2가 녹아있기 때문에 CO2가 물에 녹으면은 탄산을 만들어야죠. 탄산도 약하긴 해도 산이기 때문에 pH가 7보다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리는 비는 7이 아니고 7보다 작은 게 나오는데 왜 5.6보다 더 작은 값을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공기 중에 이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을 내보내게 됩니다. 황산화물은 주로 석유나 석탄, 화석연료죠.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배기구가 아니라 엔진에서 공기와 석유를 혼합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터뜨리기 때문에 그때 들어온 공기의 대부분이 질소고 그 질소가 높은 에너지로 인해 반응을 해가지고 산소랑 반응해서 질소산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얘들이 이제 공기 중으로 들어가면은 공기 중에 수분에 녹아서 황산을 만들어내고 얘들은 간단하게 질산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황산이나 질산 말고 그 사이에 중간 물질이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황산이나 질산은 위험하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나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황산 뭐시기 하면은 그게 뭔지 몰라서 모르겠다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갈로 2번 25도씨 온도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서 나오는 거는 2, 3, 4 중학교랑 통합과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냥 누가 더 많냐? 얘가 더 많으면 산성, 얘가 더 많으면 염기성, 같으면 중성. 그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번은 위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우리 주변 생활 속 물질의 pH. 우리 주변에는 어떤 물질이 있는가, 또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는데 pH 시험지는 여기 이게 흑백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색깔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얘를 잘라서 우리가 유리막대에다 용액을 찍어서 여기다 묻혀가지고 살짝 보면 색이 변합니다. 그거를 여기에 갖다 대서 비슷한 색을 찾으니까 정확하게 딱딱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실제로 모든 용액은 pH는 유리수입니다. 정수나 자연수 값이 아니고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소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그나마 pH 미터를 여기다 이제 이거는 그대로 용액에 갖다 넣으면은 여기에 삐빅하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pH 미터를 쓰면 훨씬 좋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pH 범위가 0에서 14라고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거보다 밖으로도 다 존재합니다. 자, pH가 0이 나오려면은 이게 H3O 플러스의 농도가 1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로그 1이기 때문에 0인데 농도가 1보다 더 클 수도 있죠. 농도가 10이면은 이거는 10의 1승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러니까 농도가 10이면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pH는 0과 14가 아니라 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범위는 대부분의 물질은 0에서 14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도 있는데 자, 우리가 먹는 것들 그러니까 증류수가 이제 7에 딱 있는데 우유 산성, 커피 산성, 토마토 산성, 레몬 산성 이렇게 있고 혈액 약한 염기성, 베이킹소다 염기성, 비누 염기성, 하수구 세척액 염기성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화원에서는 안 나오는데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산에서는 동그라미가 약산, 세모가 강산, 그리고 염기도 동그라미가 약염기, 세모가 강염기 이렇게 되는데 강산, 약산 구분 쉽습니다. 여러분이 먹어본 적 있는 거는 약산이고 먹어볼 시도조차 못하는 거는 강산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더 설명하려면은 그게 아니고 화투에 나옵니다. 요거는. 그리고 혈액은 왜 또 염기성인가? 그리고 우리가 뭐 레몬은 저쪽에 pH 2까지 내려가는 강산처럼 보이는데 왜 레몬은 먹어도 안 아픈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물하고도 관련된 혈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이거 네이버에 이거 찾아보면 됩니다. 이것도 화투에 나옵니다. 완충용액이란 걸 찾아보면은 우리가 콜라를 매일 먹고 레몬을 매일 먹어도 안 죽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저쪽에 산염기 중화반응 이제 여기 4단원에서 좀 잘 외워야 되는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